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륙 횡단 사기. 2. 주요 보안 허점. 3. 중국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저지른 최악의 사기 행각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는 역대급 안보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중국에서 구매한 전투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추풍낙엽처럼 추락하면서 졸지에 공중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국제 전투기들은 파일럿은 물론 민간인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싼 맛에 중국제 무기 체계를 도입했던 개도국들 발등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중국 불량 무기의 처참한 실태들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뒤통수 맞은 미얀마가 파키스탄에 SOS들 쳤습니다. 약 3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중국제 JF-17 6대에 연달아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긴 건데요. JF-17에 탑재된 중국산 KLJ-7A 레이더는 공개된 스펙과 다르게 탐지 정확도가 절망적일 정도로 형편없다는 게 밝혀졌고, 심지어 공대공 레이더와 무장 체계마저 페이퍼 스펙보다 실제 스펙이 한참이나 모자라 제대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한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또한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기체 하부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추락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320억 원에 팔아치운 것이나 다들없는데요. 더 황당한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1,000에서 2,000원짜리 싸구려 장난감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무기체계 도입 계약에 있어 유지보수는 판매국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아무리 감질이 심한 나라, 방산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이 확실한 이상 유지보수의 의무는 절대 어기지 않는데요. 이건 어떤 점의감에 붙어서가 아니라 그게 신뢰의 기본이자 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중국에만큼은 이 당연한 삼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의 기술 결함으로 인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미얀마가 항의하며 유지보수를 요청하자 문자 그대로 무시해버린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도 JF-17 기술 결함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미얀마가 파키스탄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FC-1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공동 개발이어도 1998년 핵실험의 여파로 파키스탄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으로 채워진 중국제 전투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덕분인지 가격이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해서 초기 기종 기준 1대당 1,500만에서 3,5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F-1600일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F-16 1대 살 돈으로 3대를 사고도 예산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훈련기인 T-50의 가격이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수준이니 FC-1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FC-1을 묘격, 지상공격, 대잠전, 항공정찰 등의 모든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니 미얀마도 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성비에 눈이 뒤집혀 FC-1을 도입했던 건데요. 이번에도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일단은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 기술진을 대거 초청해 FC-1 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포지션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FC-1은 FA-50의 경쟁 기종으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두 기종 모두 저렴하고 경량화된 다목적 전투기들 표방하고 있는 데다 단발 전투기라는 점까지 비슷한데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A-500I 최대 이륙 중량 13.5톤,
무장 탑재량이 5.4톤에 달하는 반면 FC-1의 최대 이륙 중량은 12.3톤, 무장 탑재량은 3.6톤에 불과합니다. 준비 측면에서도 FA-500I F-16매에 근접하지만 FC-1은 0.95로 비교적 둔한 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FA-50과 FC-1 초기형 기준 비교인데다 FA-500ICAS 임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경공격기민 반면 FC-1은 고고도 공대지 임무를 주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인 만큼은 두 기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토권 국가라면 FA-500I 훨씬 좋은 선택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FA-50을 도입할 경우 인이 남기부터 유지 보수까지 완벽한 일처리로 신뢰성이 입증된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FC-1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데다 구소련제 미그기를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중국은 이걸 앞세워 미들급, 하이급 전투기들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개도국을 공략했던 건데요.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한 나라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중국과 군사협력을 맺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론 믿져야 본전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 무기의 뻥스펙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실 중국 전투기 때문에 미얀마가 골치를 썩은 건 FC-1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산 F-7 전투기 3대가 연이어 추락하면서 파일럿 2명이 망했고 추락 사고에 휘말려 11세 어린아이가 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F-7은 나이지리아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F-7NI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한 명의 파일럿이 사했고 바로 지난 2022년에는 다른 F-7이 이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파일럿 한 명이 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이지리아는 사정이 남아서 보유한 F-7 11대 중 7대를 중국으로 보내 수리받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의 숫자들 모두 더해봐야 24대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체 전력의 약 30%가 기능 고장으로 창고에 처박힌 셈입니다. 이쯤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022년 중국에서 도입한 F-22P 호위함이 엔진 성능의 급격한 저하 등 다수의 기술 결함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또한 중국제 FM-90 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가 적외선 센서 시스템이 모류를 일으켜 목표물을 추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FM-90은 미사일 제원만 최대 사정거리 12km에 최대 요격고도는 5km에 달했고 레이더는 최대 17에서 25km를 추적, 감시할 수 있어야 정상이었는데요. 비슷한 체계인 우리 군의 K-31 천마의 미사일 유효 사거리가 9km, 탐지거리 20km, 추적거리가 16km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얼마나 스펙에 장난질을 쳐놨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FM-90의 적외선 센서 시스템을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외에도 방글라데시는 중국에서 도입한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발생해 중국에 항의했지만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무기의 외적 성능은 주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 강조되는 면이 큰데요. 중국 정부가 군사기술 발전과 군비 증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성능을 일부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중국의 무기 체계를 페이퍼 스펙,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도 꾸준히 중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구매처가 서방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미얀마의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 데다
지난 2021년부터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군부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들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긴장도를 높인 주범 중 하나이자 인도와 무력 충돌을 불사할 만큼 격렬한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방 국가들이 인권이나 사회의 만전성, 국가의 재정 상태, 정치적 상황 등을 내세우며 까다롭게 굴 때 중국은 일단 돈만 주면 무기를 넘겨주니 자연스럽게 중국산 무기의 수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열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다 보니 어부지리로 중국이 그 빈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할 텐데요.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상갑의 안보를 강화하고 싶은 개도국의 중국을 제외한 대안은 거의 없다 라면서도 결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거래에 있어 정치적 상황보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품질,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도입국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지원은 물론 기술 지원부터 교육과 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월등한 건 물론 후발주자로서 대한민국이 내로라는 군사 강국들과 어깨들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쌓아온 착실한 신뢰관계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끌어냈고 이제는 미국마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을 걱정하기는 하지만 기술 판매가 아닌 기술 지원인 미상 도입국이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이들 이용할 수는 없는 데다 만에 하나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류장만 만들 수 있을 뿐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 지원을 통해 신뢰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일거양득으로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기술 숙련도를 쌓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에 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2012에서 2016년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2017에서 2021년 단 4년 만에 2.8%로 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 4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나 증가하며 3위 25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2.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러니 유럽 방산 시장이 경악하며 대한민국 견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전문가들은 전쟁 위협으로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들어간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던 호주가 얼마 전 K9 도입 계약과 함께 장갑차 도입 사업 규모까지 대쪽 축소하는 뒤통수를 날리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러한 갑작스런 정책들이 오히려 호주의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생산기지에는 15만 M 부지의 3만 2천 M 크기의 방산 공장과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사격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2년 전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해당 부지에 절충교역 조건으로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K9 자주포와 호주형 모델인 에즈 헌츠맨 30문, 에즈 10탄야군 반장갑차 15대를 생산해 2027년까지 호주에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가 지상 미사일 대규모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3분의 2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호주 안보전략서 문건을 인용해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공장까지 지어주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을 기대했었지만 호주의 갑작스런 예산 축소 발표로 당초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ABC 방송은 호주 연방정부가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자주포도 이연대 가량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호주 총리 선거 당시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진롱시에 추진하기로 한 1차 계약은 이행하지만 2차 발주 계획은 폐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 해, 공군 자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른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주의 뒤통수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몇 대 되지도 않는 1차 계약 물량만 보고 호주에 공장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불만 가득한 의견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1차 계약 당시 자주포 2차 도입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같이 검토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러냈었는데 호주가 갑자기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도 호주는 진짜 믿었는데 배신감이 더 크다. 연애를 원수로 갚다니. 2차 물량이 진짜인데 몇 대 안 되는 1차 물량의 공장을 지어줄 필요 없다. 아직 공장 안 지었으니 당장 철회해라.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갑자기 사업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어쩐지 너무나도 질질 끌더니 호주도 인리처럼 변한 것인가. 잔머리 굴리는 호주. 인리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미국이고 호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도 호주의 잠수함 사업 뒤통수 맞았는데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과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던 스콧 모리스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작년 5월 새롭게 총리로 취임한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방산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한국과의 방산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새롭게 발표한 국방전략검토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은 즉시 연기, 축소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발표됐어야 하는 호주랜드 400 장갑차 사업도 계속해서 발표가 지연되었던 이유도 호주의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보병전 투장갑차 IFV의 도입 대수도 450대에서 129대로 대쪽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사업 규모는 당초 약 270억 호주 달러, 약 24조 원에서 90억 호주 달러, 약 8조 원로 줄 전망입니다. 호주가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한화와 경쟁사 독일 라인메달은 가격을 일각에서는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폴란드에서 계약한 K9 자주포 648대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더 많은 K9 자주포 물량이 유럽에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호주 K9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본인들이 K9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열린 군사훈련에서도 K9 자주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펼쳐진 아나콘다 23 훈련은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훈련에는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프랑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터키 등 많은 NATO 동맹국들 약 13,000명이 참가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훈련에 한국의 명품 K9 자주포가 당당히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K9 차체 위에 포탑을 올린 크랩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K9 자주포가 폴란드 훈련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폴란드 매체들은 K9 자주포 영상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흙탕에 쩔쩔매고 있는 독일산 자주포 덕분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한 훈련에서 K9 자주포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K9 자주포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특성 때문에 진흙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력도 뛰어나 현재 전세계 자주포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자주포의 본산 영국까지 K9 팀선더 협력 확대를 하며 본격적인 유럽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에서도 18개국 외교단을 모아놓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 사상 첫 K방산 세일즈가 펼쳐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방을 바라봐 주십시오. 전방 2km 원거리의 방어 중인적 전차를 경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쏴. 발사된 포탄이 표적을 명중하자 18개국 외교단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 사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각국 주한 대사 등 외교단은 전투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K방산의 고객이거나 잠재적 고객들입니다. 이날 훈련에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다 K21 보병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전차 등 총 31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적의 저항 세력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격하고 있습니다. 다운의 막강한 화력으로 적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기동로가 확보됐습니다. 등 생생한 설명이 영어 통역으로 함께 제공되자 18개국 외교단은 훈련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한외교 사절을 군 부대로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과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시승 등 국산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연 건 이날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특히 K9 자주포 관련 설명을 캐서린 호주 대사는 K9A1의 승무원 숫자를 5명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9A2로 송판 장치가 자동화되면 이 신기술을 통해 담승 인원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러자 호주 대사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국방부에서 국방전략 재검토로 K9 2차분 발주를 취소했지만 호주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호주 대사가 K9A2 개량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것을 통해 차후 호주에서 K9 도입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스타브 슬라메치카 주한체코 대사는 직접 K2 전차에 직접 몰라타보며 엄지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오늘 관람한 모든 무기는 효과적으로 보이고 매우 정확하고 빨랐다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분쟁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무기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을 잠재적 공급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한국, 체코 정부 관계자가 만나 원전, 방위산업, 유수소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체코도 전쟁 상황에 맞춰서 국방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체코 국방장관도 한국 방산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곧 방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나 체르노바 체코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체코는 폴란드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고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상황으로 예산도 있으며 폴란드처럼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확실히 유럽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코 장관들이 방한해 방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체코 장관들은 자국 트램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 고속열차, 트램에 대해 알아보러 현대로템을 방문하러 왔다가 특히 K2 전차를 보고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는 한국의 방산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질서 재편 및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유럽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게 된 폴란드를 비롯해 앞으로 루마니아, 체코,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일정이 또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국산 4.5세대 전투기다. 대한민국 하늘로 날아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예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KA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음속 돌파, 무장 분리 및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개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양산 시기를 내년 5월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별다른 난관 없이 바로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인데요. 덕분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미친 무장과 전력화 시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계 어떤 나라의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의 유례가 없던 성공 확률과 개발 속도를 바로 현재 우리 KF-21 보라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의미 있는 역사를 써 내려가는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임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일례로 2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잠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물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의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전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물론 실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입니다. 이런데 그 개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뉴스로 보도되기도 한 AESA 레이더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동합 모듈을 장착해 단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성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 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시 제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시 제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묘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괄하는 KAI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말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명구진이 시험판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이 보유한 군용기의 대수, 전투기 기종별 성능, 실전 경험 및 작전 능력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최상위 공군을 보유한 10개의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제치고 7위에 마크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석 대상 중엔 KF-21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여기에 KF-21마저 실전에 배치된다면 그야말로 아시아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가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 방산의 업적입니다. D-50과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KF-21 블락 1이 내년 양산 단계에 돌입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끝없이 날아오를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을 응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